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본의 아니게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놀라셨을 텐데 이제는 조금 진정됐는지 제가 여쭙고 싶네요. 글쎄요, 어떻게 제가 수업을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최근 돌아가신 정진석 추기경, 우리나라 카톨릭의 가장 그 서열로서는 앞장서신 분이 최근에 돌아가셨죠. 정진석 추기경이 묘비명에 적힌 그가 늘 했었던 말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옴니버스 옴니아, 뭐 라틴어예요. 라틴어고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모든 이에게, 모든 이에게라는 말, 사실 저희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의 문제가 분명 아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었고, 사실 누구도 거기에서 예외일 수 없는 어떤 사람일 수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한 친구가 이제 걸린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었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벌어진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벌어진 일. 그 한 사람이 나일 수 있기 때문에 마치 내일처럼 이 문제를 우리 함께 짊어지고 가야 된다라는 게 어쩌면 모두에게라는, 모든 것을 이라는 말을 하나 더 덧붙이면, 여러분 시험 중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많이 아쉬울 겁니다. 혹은 실망도 하고 당황스럽고. 하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만약에 기쁜 일이 있고 행운이 있고 좋은 일이 있다면 왜 그런 일이 또 벌어졌던 걸까요? 저는 동전의 양면, 아니 손바닥의 위아래처럼 인생은 절반의 행복과 절반의 불행이 참 공교롭게 진행되고 있더라 라는 생각을 합니다. 행운이 오고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이 왜 주어지냐 라고 한다면 불행을 견뎌내려는 힘을 주기 위해. 불행이 왜 우리에게 닥쳤을까? 또다시 올 행운을 맞이하기 위한 어떠한 걸음, 과정을 주려고. 우리는 어쩌면 더 좋은 것들, 혹은 더 나은, 혹은 더 강한 것들, 그러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선택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좋게 생각해 주시길 바라요. 지난번 스토아파 때 제가 이야기한 것 혹시 기억나세요? 기도와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저에게 무엇을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말고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강한 힘을 주세요 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모두가 이 짐을 잘 짊어져서 이 시간대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시간대에 확인하면서 당황치 마시고 제자리에서 다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우리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시험 이후에 배워야 될 것이지만 선후관계가 살짝 바뀌었어요. 가볍게 들으시면서 그래도 수업은 좀 집중해야겠죠. 오늘 배울 내용이 그렇게 이렇게 소홀히 넘어가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 중세를 마감 짓는 이야기, 그리고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알아야 될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주의 깊게 수업에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부교재의 33페이지고 부교재의 내용은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려드리겠어요. 온라인 클래스로 올려드릴 테니 잘 살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3페이지에 중앙집권은 국가의 등장.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중세는 중앙집권이 아니죠. 지방 분권입니다. 이 분권의 시대가 이제 무너진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첫머리에 달고 있습니다. 자, 배경은 십자군 전쟁 이후에 우리 결과 속에서 봤었죠. 십자군 전쟁을 이끌었었던 교황과 귀족과 그리고 기사들,
바로 이들이 십자군 전쟁에 책임을 지면서, 아니 십자군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쇠락하고 몰락하고 약화돼 나가더라. 그러면 이 약화된 이 자리에 누가 차지하느냐, 누가 이 새로운 권력으로 등장하느냐? 바로 왕권입니다. 바로 이 왕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으로 흩어졌던 권력을 중앙으로 다시 끌어올리는, 바로 중앙집권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는 거죠. 뭐 완성됐다기보단 이제 전환돼 나간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볼까요? 다음에 이 표를 다시 한번 살피긴 할 텐데, 자, 십자군 전쟁 이후에 봉건 세력, 우리 교황과 귀족과 제후들의 권력은 떨어지고, 그리고 왕권이 올라가고 있었고, 그리고 중세 이후 십자군 전쟁 이후에 우리 시민들 상공업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농노들이 해방을 맞이하면서 등장하는 이 시민들의 권력도 역시 올라가고 있었죠. 왕은 바로 이 봉건 세력이 가지고 있었던 지방 분권의 핵심이었던 바로 재판권과 과세권을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자국이 나오죠. 재판권과 과세권을 획득한다라는 건 되찾아온다라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이 재판권과 과세권, 지방 세력이 쥐고 있던 재판권과 과세권을 우리 앞서서 뭐라고 배웠죠? 기억나시나요? 자, 시험 기간이니까 불입권이었죠. 불입권. 바로 그 불입권을 이제 해체시켜 나가면서 그 권력을 왕이 쥐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더 나온다 그랬죠? 바로 이 국면이에요. 자, 그러면 재판을 중앙에서 하고 과세, 세금을 중앙에서 때린다면 그것을 행사할 조직이 필요하겠죠. 그럼 그 조직만 있으면 됩니까? 그 조직을 운영할 관리들이 필요하겠죠. 그 조직과 관리, 이 관리들이 운영하는 국가 조직을 뭐라고 하냐? 관료제라고 하죠. 우리 관료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들이 운영해서 재판권과 과세권, 아니면 뭐 그 이상의 어떤 국가의 운영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관료제가 형성되더라, 혹은 필요해지더라. 두 번째, 왕은 관료제와 더불어서 상비군을 곁에 둡니다. 상비군이 뭐예요? 항상 준비된 군인이죠. 항상 준비된. 그러니까 예전에 중세 때는 전쟁이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지방 세력에게 야 군대 보내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항상 왕 곁에서 나를 지키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삼총사 달타냥 나오고 뭐 아라미스, 아토스 나오는 걔네들이 상비군이죠. 상비군. 왕 곁에서 지키는 친위군들. 바로 이 친위군도 역시 왕 아래 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왕은 관료제와 상비군이라는 것을 두 기둥으로 삼아서 이제 봉건제를 해체시키면서 새로운 권력으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왕은 관료제를 운영해야 되고 상비군을 운영해야 된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재들도 필요해요. 이것을 어디서 획득하느냐? 바로 떠오르는 시민들로부터 얻게 되는 거죠. 시민들은 지금 상공업을 통해서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고 싶습니다. 그러면 봉건 세력이 아니고 새롭게 떠오르는 왕에게 기대고 싶겠죠. 그래서 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시민들은 왕에게 재정적 지원을 합니다. 바로 그 돈 가지고 관료제와 상비군을 운영할 수 있었고, 그리고 관리로 능력 있게 진출하면서, 혹은 상비군으로 진출하면서 인적인 어떤 그런 공급망도 형성해 주는 거죠. 소위 말하면 봉건 세력이 지배하고 있었던 중세 사회를 해체시켜 나가는 그 첫 번째 주자가 왕이고, 왕이 파트너로 누굴 삼은 겁니까? 시민을 삼은 거죠. 그래서 시민과 왕이 결탁하면서 바로 이 봉건 세력을 제압해 나가는 시점, 바로 이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습니다. 뭐 조금만 더 앞에 이야기를 예고편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쇠퇴해 나가죠. 쇠퇴해 나가고 이제 왕과 시민인데, 왕이 앞서서 지금 쭉 나갑니다. 그게 이후에 배우게 될 절대왕정의 시대인 것이고, 그리고 이 왕과 시민은 결국 결승전을 벌여요. 그 결승전이 우리가 또 배우게 될 시민혁명입니다. 결국 시민혁명을 통해서 시민들이 왕권을 제압하거나 시민이 어떤 국가의 운영의 바탕이 되는 민주주의의 시작을 알려내는 거죠. 바로 그러한 역사적 큰 흐름 속에 지금 이 어떤 상황이 도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재판권과 과세권을 왕이 획득하고 관료제와 상비군을 도입해 나갔는데, 도시의 시민들은 재정적 지원과 관리 진출, 그리고 마지막에 신분제 의회에도 참가했다. 자, 신분제 의회가 여기 나와요. 자, 의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국가 운영의 하나의
그 민주적 바탕을 이루는 것인데 아직 시민혁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의회는 모두에게 공평한 지금과 같은 의회가 아니고 신분제를 바탕으로 하는 의회다 라고 해서 우리 신분제의회, 대체로 지금 이 시기가 아직까지는 중세 후기예요. 그래서 중세의회라고도 하는 이 신분제의회. 그러니까 성직자라든지 아니면 중세 귀족이라든지 시민들, 이러한 신분제를 바탕으로 의회가 형성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프랑스에서 운영됐었던 3부회. 이 3부회는 이후에도 몇 번 출연할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는 3부회. 거기다 하나 써놓으세요. 신분제 의회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3부회가 있다. 자, 밑에 중세의회, 신분제 의회를 나오고 있죠. 신분제 대표자로 구성된다. 성직자, 귀족, 시민들. 자, 이들이 저 국왕에 이렇게 운영됐는데 역시 이것조차도 왕이 신분제 의회를 통해서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켜 나가는 하나의 도구로서 작용된다. 아직까지는 의회가 독자적이거나 어떤 파워 있는 그룹으로 형성되지 못하고 지금 떠오르고 있는 왕의 어떤 수단적인 역할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왕권의 새로운 도래를 우리가 살피고 있어요. 자, 요것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그럼 각 나라는 어떻게 중앙집권 혹은 왕권을 강화시켰는가라는 부분으로 두 개의 전쟁을 볼 겁니다. 요 전쟁 만만치 않아요. 자, 첫 번째는 백년전쟁이요. 두 번째는 장미전쟁입니다. 백년전쟁 앞에다가 하나 써놓을까요? 십자군전쟁 이후입니다. 십자군전쟁 이후. 십자군전쟁 이후에 다시 한번 유럽 안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백년전쟁이에요. 여러분, 백년전쟁은 누구랑 싸운 거냐? 어떻게 100년 동안 벌어졌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밝혀내야 되는데 우선 싸운 당사자를 말씀드릴게요. 영국과 프랑스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어쨌든 유럽의 두 축이죠.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동안 싸웠어요. 도대체 왜 싸웠을까? 자, 그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배경을 볼까요? 십자군전쟁 이후에 영국과 프랑스에서 문제가 생겼네요. 자, 배경 봅시다. 배경부터 중요해요. 백년전쟁은 많이 언급됩니다. 프랑스 내에 영국령이 있었다. 특히 모직물의 산지인 프랑드르의 지배권이 좀 문제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자, 한번 살필까요? 자, 이게 당시에 이제 영국의 백년전쟁의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 건데, 저 위에 백년전쟁 전의 영국령. 자, 백년전쟁 전에 저 영국 있고 프랑스가 있는데, 바로 요 연두색. 여기가 지금 프랑스 땅이거든. 프랑스 땅인데, 여기는 영국 땅이에요. 영국 땅. 이게 이제 중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국경선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을 뿐더러 왕실 간의 혼인이 벌어지면 이쪽 땅이 저쪽 땅이 되고 저쪽 땅이 또 이쪽 땅이 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예전에 이제 노르망디 공국, 프랑스에 있었던 거죠. 걔가 이제 영국을 정복해서 노르망 왕조를 세우면 걔는 노르망디 공국과 영국이 같은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정복도 가능하고 아니면 혼인 관계도 그렇고 이를 얽히면서 프랑스 땅이 공교롭게 영국 땅이 자리 잡게 됐어. 라는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는 플랑드르 지방 모직물의 산지. 지금 요게 중세 이후 십자군전쟁 이후에 지중해 원거리 지중해 무역이 열리는 이야기인데, 여기가 이제 지중해 무역권이고 교역권이고, 그리고 저 위에 이제 북유럽 문화권 교역권이 열리고, 요 사이쯤에 뭐가 있었느냐? 쌍파뉴 전기시가 이 중간을 연결해 준다 그랬죠. 쌍파뉴 전기시가. 그리고 그 쌍파뉴 전기시 바로 곁에 보면 플랑드르 지방이 있어요. 플랑드르 지방. 여기가 이제 모직물. 모직은 뭐예요? 양이죠, 양. 양. 바로 그 모직물의 산지가 되면서 여기 교역의 중요한 하나의 교육품이 됩니다. 그 말인즉슨 여기가 꽤나 매력적인 곳이죠. 꽤나 경제적 이득이 많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아까 이쪽에 프랑스의 이쪽 땅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도 참 갖고 싶은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 또 영국이랑 아주 가까운 지역이에요. 야, 여기 어떻게 안 되나? 뭐 요런 어떤 이해관계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걸 촉발시켰던 게 그 옆에 나오는 바로 프랑스의 왕위계승 문제입니다. 자, 프랑스의 왕위계승 문제가 결국은 전쟁을 촉발시키는 이유가 되는데, 자, 이게 이제 프랑스의 왕위와 관련된, 여기가 지금 프랑스예요. 카페 왕조에 필립 3세 이후 필립 4세가 열리고 그의 아들들이 있어요. 딸도 하나 있네요. 자, 근데 여기 잘 보세요. 루이 10세가 15년부터 16년. 제위가 15년부터 16년이면 제위하고 나서 뭐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이 또 이어받네요. 16년부터. 근데 이분도 22년. 이분도 곧 죽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샤를 4세가 나왔는데 샤를 4세도 22년, 28년. 곧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연이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샤를 4세 밑에 없습니다.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왕위가 지금 끊긴 거예요. 끊긴 겁니다.
자, 그러면 샤를 4세 이후 누구를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이제 발생한 건데, 자, 가장 가까운 사람을 찾아야 되죠. 그랬더니 샤를 4세의 동생, 여동생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형제죠, 형제. 형제면 뭐 거의 지금 형제로 왕위가 계승되기 때문에 형제가 가장 가까운 겁니다. 근데 이 딸이 말이죠. 이 샤를 4세의 이제 여동생이죠. 여동생이 영국으로 시집을 갔어요. 영국의 에드워드 2세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영국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에드워드 3세. 자, 그러면 이쪽 라인에 지금 아들이 없고 유일한 아들이 얘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 라인에서 에드워드 3세가 지금 왕을 이어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프랑스 입장에서는. 그런데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게 싫은 겁니다. 왜? 지금 이 에드워드 3세가 받아버리면 이 사람은 영국의 왕이자 곧 프랑스의 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사실은 영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대단히 절체절명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 프랑스에서 이제 삼부에 가요. 삼부에. 야,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삼부회를 열어놓고 여기는 줄 수 없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아버지 윗대에서 이쪽으로 넘어가서 뭐 소위 말하면 이제 사촌 계열 쪽에서 필립 6세가 있는 거죠. 그 삼부에서 뭐라 그러냐. 여자께 통해서 왕이 되는 것은 예전의 전통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게 되게 옛날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는 아주 고래적 이야기. 아주 옛날 쾌캐먹은 이야기를 굳이 끄집어내서 필립 6세에게 왕위를 넘겨버립니다. 왕위를 넘겨버려요. 프랑스의 마음이 이해됩니다. 하지만 에드워드의 마음도 생각해야지. 에드워드 3세 입장에서는 내가 왕이 돼야 돼. 내 순번이에요. 그런데 엉뚱한 애가 지금 왕이 돼버렸죠. 열받는 거죠. 열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까 야, 프랑스 내 땅이야. 내놔. 내 몫을 내가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바로 이 플랑드르 지방을 점령하면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프랑스의 왕위 계승 문제가 결국은 앞서 이어졌었던 프랑스 내의 영국령 문제, 플랑드르 지방과 공교롭게 겹쳐버리면서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전쟁은 영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영국이 상륙한 군대를 보고 있어요. 영국이 자랑했었던 장궁보병입니다. 장궁보병. 장궁. 궁은 이제 활이고 장은 크다는 거예요. 지금 이 활이 보이십니까? 사람보다 훨씬 큰 활이에요. 여러분, 활이 이렇게 크면 말이죠. 그만큼 멀리 날아간다는 거. 멀리 쭉 해서 뻥. 장거리 미사일처럼 쫙 하고 날아간다는 거. 프랑스는 이 활처럼 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딱 마주하고 있는데 거리가 내가 사정거리가 더 강한 활이 있으면 가까이 안 가더라도 파바바박 맞출 수 있는 거죠. 바로 영국에 이 장궁보병이 활약하면서 영국은 초반에 거의 전쟁을 이기는 국면까지 갑니다. 지금 보면 여기를 점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일대 보세요. 프랑스가 지금 절반 가까이 지금 넘어가고 있고 지금 여기 수도도 지금 넘어간 상황. 여기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내륙만 조금 차지하면 영국이 이겨버리는. 전쟁은 이렇게 끝날 것만 같았습니다. 끝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참 그렇죠. 항상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렇고 우리가 지금 그렇죠.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바로 새롭게는 100년 전쟁에 아주 유명한 100년 전쟁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죠. 바로 이 여자 장다르크. 17세 소녀가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죠. 프랑스를 구하라. 그래서 이 잔다르크가 그 신의 계시를 받고 당시 프랑스의 왕을 찾아갑니다. 내가 신의 계시를 받았다. 나에게 군대를 줘라. 내가 그 군대 가지고 전쟁을 나서리라. 왕이 뭘 믿고 주겠어요? 17살짜리 소녀가 신의 계시를 앞세우면서 왕 군대를 달래. 지금 군대도 얼마 없는데 군대를 달래요. 그래서 이 소녀가 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왕이 진짜 계시받은 여인인가 라고 확인을 하려고 왕의 자리에 엉뚱한 사람 앉혀놓고 자기는 신하들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숨어서. 제가 진짜 그런가? 숨어 있었습니다. 잔다르크가 들어옵니다. 왕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서. 잔다르크가 딱 들어와서 왕을 봐요. 그런데 왕을 가만히 보다가 갑자기 돌립니다. 왕에게 안 가고 돌려서 신하가 있는 곳으로 가서 바로 진짜 왕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려요. 이건 잔다르크가 몰랐었던 사실. 하지만 벌어진 일. 정말 신의 계시구나. 제가 간증하는 거 아니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왕이 결국 잔다르크에게 군대를 주고 잔다르크는 마치 신의 전쟁을 치르듯이 이 전쟁을 이겨나갔다. 이게 기록적으로 사실입니다. 정말 신의 전쟁일까? 아니면 어쩌면 그런 신심, 중세에서 발휘됐던 그 신심이 이렇게 밀리던 프랑스의 그런 새로운 자극이 되어서 벌어진 건지, 그건 뭐 해석여하에 따라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잔다르크의 활약 속에서 다시 프랑스가 전세를 뒤엎습니다. 잔다르크는 어떻게 되냐?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잔다르크는 여기서 프랑스를 영국을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서 더 많은 군대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왕은 여기에서 이미 전세를 회복하였고, 그리고 여기에서 잔다르크에게 더 군대를 주어서 잔다르크가 이 전쟁의 공을 모두가 가져가는 걸 원치 않았죠. 이제 잔다르크는 쓸모를 다했다라고 왕은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안 줘요. 하지만 잔다르크는 더 싸워야 됐습니다. 그래서 싸우다가 결국 포로가 되고, 그 포로가 되어서 영국은 잔다르크를 잡았기 때문에 프랑스 국왕에게 내놔라, 협상하자, 돈도 내놔라 라고 요구했지만 프랑스 왕은 거절합니다. 결국 잔다르크는 영국의 손에 의해서 마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화형을 당합니다. 프랑스의 구국의 영웅이자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되는 이 잔다르크. 우리 여러분의 선배 유관순을 한국의 잔다르크로 많이 비유하는 거죠. 바로 100년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야기를 좀 볼까요? 자, 배경은 프랑스 내 영국령, 특히나 모직물의 산지였던 플랑드르 지방이 상당히 첨예하게 서로 간에 그런 그 이해의 대립선이었고, 그리고 프랑스의 왕위의 승문제가 결국 하나의 촉발선이 되었다. 자, 거기 정부에 영국이 초반에 승리비 아니고 승리겠죠, 승리. 초반에 영국이 승리하였지만 잔다르크의 활약 속에서 프랑스가 승리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이게 100년 걸릴 일은 아니죠. 이게 100년 걸릴 일은 아닙니다. 그럼 어찌하여 이 전쟁은 10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쳤냐? 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밑에 나오네요. 우리 앞서 십자군 전쟁 이후에 중세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 중에 와트 타일러 난하고 자크리의 난이 있어요. 그러면 와트 타일러의 난하고 자크리의 난이 언제 어디서 벌어졌냐? 바로 100년 전쟁 와중에 벌어집니다. 그것도 영국과 프랑스에서. 그러니까 전쟁은 전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영국에서는 거기 나오듯이 와트 타일러 난이 벌어져서 와트 타일러 난을 진압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자크리 난이 벌어져서 자크리 난을 진압하는 상황이 벌어요. 그러한 과정들이 이 전쟁 안에 벌어지면서 전쟁이 루즈하게 길어졌던 것이고, 거기 보면 흑사병도 요 시기에 걸려요.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는 흑사병까지 맞이하면서 전쟁은 쭉쭉 기간이 늘어났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와타일러랑 자크리의 난, 그리고 흑사병, 요게 100년 전쟁 와중에 벌어진 것이다. 요게 의외로 시험에 많이 지시됩니다. 요 전쟁 중에 벌어진 일. 자, 잘 기억해 두세요.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이유이기도 하고 하나의 시점을 언급하는 시험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자, 결과적으로는 프랑스가 이겼습니다. 프랑스가 이겼어요. 전쟁을 했고 전쟁을 지휘한 것이 왕이다. 왕이 그리고 전쟁을 승리하였다라고 한다면 전쟁의 모든 승전의 공은 왕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왕은 이제 전쟁의 승리를 기점 삼아서 더 강력하게 올라설 수 있죠. 그게 바로 왕권에 강하여, 그게 바로 중앙집권. 프랑스는 100년 전쟁의 승리로 중앙집권, 왕권 강화를 더더욱 이룰 수 있었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영국은 전쟁에서 졌죠. 왕이 지휘한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러면 영국은 왕권 강화가 안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게 또 공교롭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거기 볼까요? 자, 장미전쟁은 영국에서 벌어진 거예요. 영국에서. 자, 전개에 보면 100년 전쟁을 패배한 이후. 자, 시점을 보면 패배한 직후예요. 100년 전쟁이 53년에 1453년에 끝나고 장미전쟁이 1455년입니다. 그러니까 직후에 영국에서도 왕위계승 전쟁이 벌어집니다. 거기 보니 영국의 랭커스터 가문과 요크 가문이 왕위계승 분쟁을 벌였네요. 자, 이게 장미전쟁이라고 불린 이유가 바로 랭커스터 가문이 붉은색 장미를 자신의 문장 상징으로 썼고, 그리고 요크 가문이 하얀색 장미를 썼기 때문에 이 장미끼리 붙었다. 그래서 이름도 아름다운 장미전쟁. 사실 그 당시 왕권을 랭커스터 가문의 헨리 6세가 지고 있었는데, 이 헨리 6세가 참 멍청했어요.
이 나라를 말아먹을 정도로 멍청하다면 문제가 좀 심각하죠. 지금 백년 전쟁이 끝났고 어쨌든 전후 질서를 복구하면서 영국은 새롭게 살 길을 모색해야 되는데 아주 멍청한 국왕이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요크 가문에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저 왕을 계속 둬야 되냐. 그래서 요크 가문의 요크공이 결국 반란을 일으켜요. 내놔라 그 왕권. 너는 왕이 적당치 않다. 그래서 이 흰 장미와 붉은 장미가 전쟁을 치러버립니다. 왕에게선 전쟁을 벌인 것. 그것이 바로 백년전쟁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힘이 팽팽하여서 두 가문이 결혼을 함으로써 사실상 신사협정을 맺으면서 새로운 왕조를 출현시킵니다. 하얀색과 붉은색이 같이 겹쳐진 튜더 왕조를 성립시키면서 끝나요. 전쟁을 하면서 랭커스터 가문이 많은 상처를 입고 요크 가문도 많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제후들, 여기 있는 제후들, 여기 있는 기사들, 여기 있는 기사들이 이 전쟁 속에서 상처를 입죠. 이미 백년 전쟁 속에서 상처 입었었던 제후들이 또다시 내전으로 상처를 입어버리면서 봉건 세력들은 이 전쟁 중에 상당히 쇠퇴하게 되고 새롭게 등장한 왕은 그 쇠퇴한 봉건 세력 위에 떠오르면서 다시 영국은 장미전쟁으로 인해서 왕권 강화를 추구해 나가더라. 이 튜더 왕조가 여러분 영국에서 가장 자랑하는 왕이 나와요. 바로 헨리 8세와 엘리자베스 1세. 헨리 8세와 엘리자베스 1세라는 아주 위대한 군주가 출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장미전쟁 속에서 귀족들이 몰락하면서 새로운 왕권이 출현됐기 때문이죠. 결국 영국도 장미전쟁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거기 장미전쟁 속에서 귀족이 몰락하고 왕권이 강화돼 나가는데 그렇게 성립한 왕조가 튜더 왕조다. 튜더 왕조의 헨리 8세와 엘리자베스 1세는 다시 배울 겁니다. 다시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개의 전쟁을 좀 살펴봤네요. 자, 그래서 중앙집권의 모습을 봤고요. 마지막 이제 교황이죠. 교황을 중심으로 한 어떤 성직자 권력, 종교 권력도 결국 중세 끝에서 완전한 쇠락을 맞이하는데 이제 쇠락 장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상당히 중요하죠. 오늘 지금 백년 전쟁하고 바로 이 교황권 세태 요 두 개의 주제는 시험에서 상당히 많이 언급되는 겁니다. 공교롭게 지금 시간에 배우지만 우리가 주의 깊게 좀 배워봅시다. 교황권은 십자군 전쟁 이후에 쇠퇴해 나갔다. 그러한 권력의 상당 부분은 왕권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그거는 이제 동그라미 1번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자, 십자군 전쟁 이후에 결국 사단이 터지는데 그게 바로 자, 거기 2번부터 5번은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일종의 순서를 가지고 있어요. 순서를. 자, 순서와 어떤 개념의 중요성이 있는데 자, 1번 아비뇽 유수.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아비뇽 유수는 앞서 우리가 카노사의 굴욕 봤죠. 카노사의 굴욕이 교황과 황제가 붙어서 종교 권력과 세속 권력이 붙어서 종교가 이긴, 교황이 이긴 사건이죠. 바로 카노사 굴욕으로 교황권은 절대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비뇽 유수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교황권이 떨어지는 사건이에요. 이것도 역시 교황과 황제가 서로 충돌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카노사의 굴욕과 아비뇽 유수는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교황권의 절정의 반대편, 서로 반대편에 있는 것이죠. 아비뇽. 이 말이 어느 나라 말 같아요? 아비뇽. 우리 아비뇽의 여인들 뭐 이런 것도 있죠. 프랑스예요, 프랑스. 아비뇽은 프랑스 지방입니다. 유수라는 말은 뭐냐면 숫자가 여러분 그 수라는 말이 우리 감옥에 있는 그 사람 감옥을 수용소라 그러죠. 수용소. 거기 있는 사람을 수인이라고도 합니다. 그 숫자예요. 가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뇽을 가두어졌다. 아비뇽에 갇혔다 이런 말입니다. 누가 갇혔을까요? 아까 충돌한 사람이 교황과 황제였죠. 둘 중에 한 사람이 갇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죠. 카노사의 굴욕은 교황이 이긴 사건. 그럼 이거는 떨어지는 거니까 교황이 진 사건이죠. 그럼 결론은 뭡니까? 아비뇽에 교황이 갇혔다 이런 말이죠. 아비뇽에 교황이 갇혔다. 이것도 굴욕적인 사건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제 왜 붙었고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두 가지를 밝히면 돼요. 아비뇽 유수. 자, 말단 밑줄 치세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직자의 과세 문제 때문에 충돌했네요. 우리 카노사의 굴욕과 비교하면서 이 사건 봐야 돼요. 카노사의 굴욕은 성직자의 서임권 문제였어요. 이번에는 성직자의 과세권입니다. 성직자에게 세금을 물어야 된다. 교황이 얘기한 건 아니겠죠. 교황은 성직자에게 성직자는 세금 낼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생각 가졌을 건데 황제가
황제가 이제 떠오르니까 또 관료제나 상비고 써야 돼 돈이 필요해요. 근데 성직자들이 돈을 잔뜩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나 뭐 이런 거. 그래서 야 니네가 뭐 뭔데 세금을 안 내? 니네도 우리 영토에 있으니까 세금 내! 라고 한 겁니다. 황제가 한 거예요. 그러면 뭐 황제나 왕이겠죠. 그럼 누구냐? 주인공을 좀 봐야겠죠. 자 우선 이유는 성직자의 과세권이에요. 서임권이 아니고 과세권입니다. 자 거기 보니 주인공이 나와요. 교황과 프랑스의 왕 필립 4세. 밑줄 치세요. 프랑스의 왕 필립 4세. 자 필립 4세네요. 필립 4세. 그러니까 앞서 카노사의 굴욕에서는 교황이 그레고리 7세였고 황제가 신성 로마죠. 한리 4세였죠. 자 여기는 프랑스의 왕 필립 4세입니다. 자 필립 4세가 이제 대립했다라는 건 뭐예요? 필립 4세가 교황에게 교지 보낸 거예요. 자 이제부터 성직자에게 과세하겠다. 당신이 뭔데 세금을 안 내냐? 자 이제 프랑스 땅에 다 세금 내도록 내 명하겠다 라고 이제 교황에게 통지를 한 겁니다. 교황이 딱 받고 나서 이거 뭐 정신이 이상난 거 아니야? 이건 신의 돈이야. 신의 일에 쓰여야 되는데 네가 뭔데 이 돈을 간섭하고 이 돈에서 세금을 내라 말하냐? 너 파문 나오고 싶냐? 교황도 대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붙은 거예요. 자 이때 필립 4세가 머리를 쓴 거죠. 카노사의 굴욕 떠오르는 겁니다. 카노사의 굴욕 때 왜 하인리 4세가 굴욕을 다녔냐면 주변의 제후들이 배반했기 때문이죠. 주변의 제후들이 교황 편을 다 드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굴욕 당한 겁니다. 필립 4세는 그 상황을 모면하면 되는 겁니다. 그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면 돼요. 그래서 뭐 했냐? 바로 프랑스의 신분제의회 3부회를 연 거죠. 3부회를 쫙 열었어요. 거기 뭐 성직자, 기사들, 제후들, 시민들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야 선택해라. 나냐 교황이냐? 나냐 교황이냐? 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왕권이 올라가고 있어요. 교황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교황에 들붙어서 좋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3부에서 필립 4세를 지지하면서 이제 필립 4세는 질 이유가 없습니다. 모두가 나를 지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황을 습격해요. 피서중이었던 교황을 습격합니다. 교황이 이때 이제 사실은 교황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뭐 기도를 하다가 뭐 순교를 당하고 그런 뭐 종교적으로 이렇게 뭔가 명예나 권위가 있었는데 비서당하다가 이렇게 습격을 당해갖고 되게 좀 뭐라 그럴까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이게 뭐 쪽팔리다 그러나요? 하여튼 부끄러운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사실 그 피서당한 그 이후에 좀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사실 교황이 사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필립 4세는 새로운 교황을 즉위시키고 너 로마에 계속 있으니까 계속 딴 생각하고 주변에서 들먹이고 하니까 너 일로 내 밑으로 와. 그래서 새로 즉위한 교황을 프랑스 영내에 아비뇽이라는 곳에 유수 가두어뒀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교황이 또 굴욕당한 사건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처럼 카노사의 굴욕을 다시금 복수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이 사건이 아비뇽 유수입니다. 거기 볼까요? 자, 발단 성취와 과세 문제였고 교황과 필립 4세, 프랑스 필립 4세가 과세 문제로 대립한 거예요. 자, 필립 4세는 의회 3부회를 소집했고 결국 교황을 아비뇽에 강금했다. 그 사건을 바로 아비뇽 유수라고 하는데 강금된 연도 보세요. 1309년부터 1377년, 70년 강금, 70년 동안 가둬뒀습니다. 교황은 지금 어디 있어요? 프랑스의 아비뇽에 있는 거죠. 연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자, 아비뇽 유수의 연도가 1377년까지 갔는데 저 위에 백년전쟁 보세요. 백년전쟁 시작이 1337년입니다. 그러니까 백년전쟁 한 중간쯤에 아비뇽 유수가 터져서 백년전쟁 중에 아비뇽에는 또 교황이 거기 갇혀 있었던 거예요. 참, 그러니까 백년전쟁 안에 참 많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뇽 유수가 백년전쟁이랑 좀 겹친다는 이야기를 또 드린 거예요. 자, 이제 좀 또 생각해 볼까요? 지금 교황이 로마에 있어야 되죠. 로마에 있어야 될 교황이 지금 아비뇽에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쪽 입장에서는 저 아비뇽에 있는 교황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어떻게 하냐? 교황을 새로 세워버립니다. 교황을 새로 세워버려요. 그러니까 로마에도 교황이 하나 섰고 저쪽에 아비뇽에도 교황이 하나 있어요. 그 사건을 뭐라고 하냐? 밑줄 교회 대분열. 교회가 2명의 교황을 세워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정통이냐가 이제 애매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치 이전의 동서교회의 분열처럼 교회가 대분열한 겁니다. 이게 교회가 힘이 약하니까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아비뇽 유수 사건에 연이어서 교회 대분열 사건이 터졌다. 아비뇽 교황과 교회 교황, 로마 교황이 대립했다. 심지어는
이렇게 싸우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중재하는 중재교황이 등장해서 로마 교황, 아비뇽 교황, 중재교황, 그리고 교황 3명까지 있었던 시기가 있었을 정도로 이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쇠퇴 경로에선 그랬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교회는 대분열이 터져서 누가 정통이냐를 싸우고 있었고, 그리고 교회는 여전히 부패하고 쇠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세 번째, 교회 개혁의 요구가 이러한 분열을 틈타서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위클리프와 후스예요. 위클리프는 영국 사람입니다. 국적도 좀 알아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니까 아까 와트 타일러나도 영국이죠. 위클리프도 영국이고 후스는 보헤미아 사람, 보헤미아. 지금 체코 쪽 지역이 보헤미아 지방이죠.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거기 나오죠. 자, 밑줄 쳐두는 게 좋습니다. 성서와 신앙을 강조했다. 이 성서를 강조한 이유가 대단히 중요한 성서라는 게 성경 아닙니까? 성경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성경을 라틴어로 오직 성직자만 읽었습니다. 서민들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금지됐어요. 그럼 벌 받습니다. 파문당하고 뭐 이렇게 벌 받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직자가 하는 말이 꼭 성경에 적힌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보니 그게 아닌 게 많은 거예요. 그게 아닌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것만 하자. 니네가 자꾸 뭘 꿍꿍이를 하고 뭘 만들고 성경에도 없는 말을 막 꿍꿍이로 하고. 예전에 면제부부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성경에 근거하자. 그리고 신앙은 뭡니까? 내가 신을 직접 만나겠다는 거예요. 성직자가 거기 왜 끼냐? 성직자가 성경 읽는 것을 대신하지 말고 성직자 니네가 신을 만나는데 주변에 가운데 끼지 마. 성직자 빠져. 이게 바로 기본적으로 위클리프와 후스의 이야기입니다. 위클리프가 한 말이 이런 말이에요. 성경에도 교황이 안 나오고 예수님도 교황 얘기를 안 꺼냈는데 닌 도대체 뭐냐? 대단히 직설적. 너 뭐야? 너 어디에도 없는 애인데 왜 갑자기 출연해갖고 네가 뭐 마치 신이냐? 상당히 적절하죠. 오직 성경, 오직 신앙. 이 이야기가 이후에 종교개혁으로 가는 겁니다. 루터가 이야기를 똑같이 해요. 사실 위클리프 때도 충격이었지만 후스가 사실은 더 충격을 줘. 왜냐하면 후스는 성직자를 기르는 교수였어요. 신학대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신학대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면 신학자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신부들이 어떤 생각 가지겠어요? 그래서 후스가 어떻게 되냐? 자, 밑에 볼까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콘스탄츠 공회에서 후스가 처형돼요. 얘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화형시켜버립니다. 화형시켜. 후스에 화형당하는 장면 볼까요? 자, 이게 이제 아비뇽 유수, 바로 교황이 이제 아비뇽에 갇히는 모습이고, 이게 후스가 화형당하는 콘스탄츠 공회에서 화형을 당합니다. 그때 후스가 한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지금 한 마리 거위를 불태워 죽이고 있지만 100년 후에 태어날 찬란한 맥주를 죽이지 못하리라. 왜 거위 이야기를 꺼냈냐면 후스가 보헤미아 말로는 거위라는 뜻입니다. 거위. 구스예요, 구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한 마리 거위를 불태워 죽이지만 지금 너희가 나를 죽이고 있지만 날 불태워 화형시키지만 나 죽지 않을 거야. I will be back. 100년 후에 다시 찬란하게 바로 성경과 신앙을 강조하고 너희를 밀어내고 새로운 목소리가 출현할 거야. 라고 언급한 거죠.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서 루터 나오죠. 종교개혁을 예감한 후스의 처형. 그만큼 후스를 진압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공의회까지 온 거예요. 그게 바로 콘스탄츠 공의회입니다. 콘스탄츠 공의회는 앞서 나왔었던 교회 대분열, 그리고 앞서 벌어졌었던 후스와 위클리프의 그런 교회개혁 요구, 그 두 가지를 해결하는, 카톨릭으로서 해결하는 공의회였어요. 거기 볼까요? 자, 후스를 처형하고 그리고 앞서 나왔었던 교회 대분열을 종결하면서 단일교황으로서 로마 교황을 선출해냅니다. 자, 그래서 콘스탄츠 공의회도 중요해요. 여기 지금 네 가지 사건이 다 중요합니다. 아비뇽 유수, 그리고 교회 대분열, 그런 속에서 벌어진 후스와 위클리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콘스탄츠 공의회의 후스 처형과 그리고 교회 대분열의 종식. 자, 이 부분 함께 순서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제가 좀 해석해 드리는, 자, 요거는 뭐 다 나오면 사진 한 장 찍어 주세요. 자, 우리가 시험 전에 배웠었던 건 교황권. 이게 이제 교황권이에요. 교황권이 올라가는 거죠. 자, 성상 숭배령으로 로마 교황이 상당히 위축됐지만 이제 피핀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버텨내죠. 그러다가 이제 동서교회가 분열됩니다.
자, 분열되는 와중이었고 그 와중에 이제 카노사이그룹으로 결국 교황권이 성직자 서임권을 찾으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 성직자 서임권을 이제 맺는 보르스협약을 맺을 적에 연도가 조금 뛴다 그랬죠. 그 왜 그럽니까? 바로 십자군 전쟁이 여기서 터지죠. 십자군 전쟁의 시작 클레르몬 공의. 그리고 십자군 전쟁은 시작되면서 그 십자군 전쟁을 지휘했던 인노켄티우스 3세 14군 전쟁 중이었어요. 거의 절정에 이르더라. 그러니까 이 십자군 전쟁과 인노켄티우스 3세 이 절정에 치달았었던 과정입니다. 이게 치달았던 과정. 자, 이제 떨어지는 과정, 십자군 전쟁 이유를 보는 거죠. 바로 아비뇽 유수 필립 4세가 바로 성직자 과세권 가지고 아비뇽의 교황을 아비뇽에 감금시켰던 사건. 자, 그러니 이제 교회가 분열한다 그랬죠. 로마 교황이냐 아비뇽 교황이냐. 자, 그런 와중에 위클리프 하우스가 성경과 신앙을 강조하는 개혁을 요구했고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콘스탄츠 공의회가 열렸다. 콘스탄츠 공의회가 열렸다. 어떻게 했냐? 구스를 처형하고 교회 대분열을 종식했다. 콘스탄츠 공의회. 여기 판에서 두 개의 공의회가 나요. 하나는 십자군 전쟁을 촉발한 클레르몬 공의회. 그리고 또 하나는 교황권의 쇠퇴를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었던 콘스탄츠 공의회.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하나를 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백년 전쟁이 아비뇽 유수랑 아까 겹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비뇽의 시작점, 아비뇽의 유수 시점은 사실 백년 전쟁 앞서지만 적어도 절반은 백년 전쟁은 겹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배웠었던 모든 사건은 다 백년 전쟁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 부교재 2번부터 5번 콘스탄츠 공의회 바로 아비뇽 유수부터 여기까지는 다 백년 전쟁 중에 벌어진 일이라는 걸 조금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백년 전쟁 중에 벌어진 일을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아요. 많습니다. 조금 더 보면 백년 전쟁 배우면서 우리 백년 전쟁 중에 흑사병이 벌어졌고 영국에서 와트 타일러의 난 그리고 프랑스에선 자크리난이 있었다라는 거. 연도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와트 타일러 자크리난이 여기쯤에 걸립니다. 여기쯤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외치한 거예요. 자, 다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여기가 이제 기말고사 시작. 그 얘기하면 좀 머리가 아프겠네요. 어쨌든 여기를 이제 배운 거예요. 자, 찍으세요. 자, 오늘 다 배웠습니다. 카노사이그룹과 아비뇽 유수가 이제 뭔가 서로 이렇게 대응되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어떤 분기점에 이르게 된 거죠. 자, 오늘 좀 어려운 부분이었지만 여러분이 흥미롭게 중세를 마감한다는 차원에서 다시금 세계사에 적응한다는 차원에서 오늘 수업 잘 들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